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낮아지면서 빠른 속도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시대.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서 방송과 통신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개국 8주년 특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과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뭐 공교롭게 좀 또 출연해 주신 시기가 네. 저희 저 모니터리 방송 개국 8주년 뭐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니터리 방송의 개국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매우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제 2014년 4월에 취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흘렀는데 되돌아보시면 좀 소회는 어떠시고 또 주로 어떤 일에 좀 역점을 두고 해오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뭐 소회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도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예. 법과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또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야 되고 예.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나름대로 좀 균형 잡힌 정책을 펴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는데 좀 역점을 두고 해왔는데 예. 뭐 좀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 위원장님 이제 처음에 되실 때 이제 법조인 출신이셔서 이제 상당히 이제 방송통신의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법조인 출신의 위원장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해보시니까 뭐 어떠셨는지요? 뭐 관심도 가지셨지만 걱정도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쭉 그 28년 동안 판사 생활을 예. 해오다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판사로 있으면서 이제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좀 다뤄왔었고 또 그 한국정보법학회라는 학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예. 방송통신 인터넷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뭐 이제 논의에 좀 참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취임 초기에는 우선 이 방송통신 산업 전체의 흐름과 또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판사로서 일하면서 새로운 현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동안 좀 훈련이 예.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비교적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었고 더욱이 그 법원에서의 업무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예. 서로 이야기하는 걸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법과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예. 조화로운 방안을 이끌어내거나 판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도 상당 부분 그와 유사한 것이 있어서 또 많은 도움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판사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셨다 이런 말씀으로 네.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먼저 한국판 잊혀질 권리.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이제 제 과거의 흔적을 좀 지울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정책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내용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먼저. 뭐 조금 이제 그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릴 예, 부분이 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제3자가 나에 대해서 올린 게시물을 그것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비방하는 거라든지 또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삭제를 하자라는 예. 의미에서 이제 이칠권리라고 이름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정보통신망법에는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권리 침해당한 사람이 삭제를 요청할 수가 있고, 예. 근데 삭제까지는 힘들더라도 많은 경우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해가지고 접속을 차단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리 부여는 어느 정도 받아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올린 게시물인데, 예. 원래는 자기 게시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마음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뭐 회원을 탈퇴했다라든지 그런 사정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이 옛날에 남겨놓은 것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뭐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자기 스스로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 게시물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사생활의 비밀, 그게 중시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유족이 그분들이 올렸던 글에 대해서도 좀 명예롭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3자가 올린 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 자체로 보면 아직 좀 강제화된 상태까지 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처음 저희가 시행할 때부터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자기가 올린 게시물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혹시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해가지고 실시를 해보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가이드라인 수정해서 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게 안정화가 되면 그때 또 법제화 요구가 있을 때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가시겠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사실 저희 이제 소비자들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인데, 개인정보 유출 이슈인데요. 뭐 네. 카드사들부터 해서 또 인터넷 쇼핑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정보가 아니라 다 공공정보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그런 사고들이 빈발하는데, 어떤 원인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개인정보 취급하는 그 CEO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그런 그 기업 경영자들의 인식이 바로 돼야 된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기업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마치 보험을 들듯이 그 개인정보 보호하는 수단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좀 깨달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법과 제도도 고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깨우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유출되는 사고를 이제 근본적으로 조금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서는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제 법 제도적으로는 그 우선 뭐 기술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많이 지금 규정을 두고 있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최고 CEO나 또는 그런 임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아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손해배상을 좀 지금까지는 너무 그 법리에 따져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개인정보 유출된 기업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서 변론 전체에 취지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원이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거. 또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제도들을 지금 새로이 다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 그 방통위가 한 건 아닙니다만은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그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수익 은닉 이 부분을 중대범죄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까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아, 예.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요즘 뭐 정보통신기술 ICT 중심이 이제 무대가 제4차 산업혁명의 이제 중심 무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슈가 이제 빅데이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방통위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그러니까 데이터를 쓸 수 있대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저희 뭐 방통위하고 그다음에 행자부하고 국조실하고 등 여러 부처들이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산업계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자원들 빅데이터가 이 새로운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서부터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라는 그런 이익을 좀 조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그런 이 정보 집합물에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혹시라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서 외부의 평가단이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과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지 적정성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통과돼야지만 그런 자료를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가공된 자료라 하더라도 또 그 일반 대중에게 이게 유출됐을 때에는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도 접근 통제를 하고 암호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것이 개인을 알 수 있도록 식별이 될까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개인 식별이 우려가 있다.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파기하도록 하는 2중, 3중의 장치를 갖추어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도 그거를 빅데이터 산업에 좀 유용하게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활용되는 뭐 그런 조치들을 많이 취해 놓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게 이제 지원금의 이제 최대치를 좀 규제하는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유통기술을 좀 건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3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이제 33만 원. 아무튼 또 이 법안이 시행된 것에 대해서 또 여전히 또 찬반 양론이 존재하는데요. 거의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총평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저희 스스로 총평하는 게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 이동통신 시장이 굉장히 투명화됐고 그러니까 지원금을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판매점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놔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투명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용자 차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뭐 번호 이동을 해야지만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었고 기기 변경하는 경우는 받지도 못했고 또 저가요금제는 또 받지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차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거두어서 그 나름대로는 그 법이 원래 목적을 했던 취지를 어느 정도 지금 이뤄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아예 보조금 상한제 없애버리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뭐 그럴 게 없다고 또 밝히셨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지요?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처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단말기 유통법의 그 지원금 상한제가 굉장히 그 큰 의미를 갖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유통구조를 투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지원금 상한제는 좀 부수적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 일몰제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원금 상한제를 만들어 놨던 이유는 그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너무 그 과도한 지원금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란이라는 것들을 막 일으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저희가 그 단말교통법을 시행을 하면서 워낙 이용자들이 뭐 전 국민이시니까는요, 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쭉 이제 취합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제 상한제 때문에 예. 제대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는 해봤는데 실제로 그 상한액이 저희가 고시한 것 33만 원. 네, 아직까지 지금 도달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한액을 더 올리더라도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그런 판단.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는데 또 제도에 그 변화를 줬을 때에는 또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등등을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원금 상한제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최근 국회에서는 이제 단말기 분리공시제, 뭐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시청자들이 좀 설명을 드리면 제조사가 주는 것과 이통사가 주는 것을 구분해서 공시를 하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통사도 제조사 정도의 수준을 줄 테니까 더 이렇게 인하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 또 제조사들은 그렇게 되면 원가가 이제 공개되는 네.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데요.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단말교통법 시행을 할 때 저희도 분리공시제를 시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과도한 규제라고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예. 지금 상황은 또 2년 전 상황하고 많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진정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이 단말기를 구입을 했을 때 지원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지 사실 그 지원금이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죠. 호기심 차원은 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그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다 구분이 돼가지고 단말기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 액수가 만약에 밝혀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단말기 회사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예. 많은 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도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사이에 그 계약 관계에 저희가 좀 개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용자들이 이제 적응을 잘 하고 계신데 거기에 또 이런 제도 변화를 주었을 때 예. 오히려 혼란과 또 해외 시장에서의 불리함 또 뭐 그 국내에서 팔고 있는 또 외국 업체들은 또 그 적용을 사실상 안 받거든요. 예. 그런 역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방송 관련 이슈 이제 지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상파하고 케이블 TV 뭐 툭하면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있는데 재송신 관련된 그 요금 뭐 네. 다툼이죠. 예. 그래서 재송신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이제 그러니까는 지상파하고 예. 그다음에 뭐 크게 보면 이제 IPTV 그룹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TV, TV 예. 그룹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협상을 원만히 해서 예.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예. 그 대가를 산정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협상이 되다가 또 뭐 끊기기도 하고 예. 한동안 그냥 또 협상이 진행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야 저러다가 또 이게 내가 과거에 있는 것처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예.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조금 전에 저희가 우선 제도적으로 하나 보완한 것은 올해 이제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은 그 국민 관심 스포츠 같은 거라든지 예. 또는 이제 재송신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방송이 중단되거나 또는 중단된다고 이제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 재개 명령을 해가지고 방송을 최장 6개월까지는 60일까지는 예. 그대로 방송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일단은 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금액을 어떻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당사자가 서로 원만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거절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에 저희가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하나의 지침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제동신 대가를 산정할 때 고려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나열해 가지고 협상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IPTV하고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케이블 TV사도 MSO 중에서 몇 군데하고는 협상이 지금 체결이 돼서 지금 잘 수습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뭐 진행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OTT라고 해서 이제 TV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그래서 코드를 자른다 해서 코드 커팅 이런 말도 있는데요. 방통위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신유형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 대책 이렇게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다양해질 텐데요. 지금 어떤 부분을 역점을 두시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발전 방향을 보면, 방송의 경우 이제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HD로 오고 이제 UHD로 가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뭐 이미 고지해 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10월경에 그 심사를 해서 2017년 2월, 내년 2월에 이제 본 방송을 뭐 5% 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저희가 UHD로 전 세계에 콘텐츠를 내보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됨에 따라 가지고 종전의 전통적인 이런 방송 개념에서 벗어나서 뭐 말씀하신 OTT나 뭐 VOD도 있고, 그다음에 1인 미디어도 있고 웹 콘텐츠도 있고, 이게 방송인지 통신인지 알 수가 없는, 정의 내리기 힘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 외국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과연 방송 서비스의 개념에 어디까지 포섭을 할 것인지, 그리고 방송법의 기본 틀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방송의 가장 큰 재원은 아무래도 광고와 수신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런 변화하는 거에 대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 과제를 주고 있고, 저희들도 워크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송법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뭐 몇 달 내에 이렇게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작업이 쭉 이루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정제된 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소상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또 방송은 방송대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 또 통신은 통신대로 또 발전해 나가면서 또 두 개가 합쳐지기도 하고, 상당히 앞으로 빠른 다양한 어떤 기술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런 만큼 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제 정책적 관리, 감시 뭐 이런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방송통신 정책의 방향, 뭐 청사진 한번 좀 밝혀주시죠. 네, 크게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방송 통신을 통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피해가 없고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면서도 이 방송 통신 산업이 원활하게 발전해가지고 창조 경제의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또 예를 들자면 방송의 경우에는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을 하면서도 그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되면서도 그 개인정보를 활용한 ICT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정책을 저희가 펴나가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뭐 온 역량을 다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자 보호의 측면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이 되면은 그 산업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방송 이용자와 통신 이용자를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방송 이용자인지 통신 이용자인지 알 수가 없게 돼가지고 어느 법 적용이 될지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방송통신을 묶어서 통합 이용자 보호법을 지금 제정을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무슨 뉴스를 보거나 검색을 할 때 막 이렇게 떠다니는 광고, 플로팅 광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함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이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무작정 규제를 하자는 것은 아닌 것이 또 잘못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간 이용자한테 그런 불편을 끼치는 것 최소한의 것은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이 좀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선도해가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